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자 그래서 오픈앱 마켓 법안이라고 나와 있었죠. 최근에 지금 구글, 애플이 대상이 되고 있고, 하원에서는 또 이런 얘기 했어요. 경쟁업체 인수하는 걸 제한하는 걸 막자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예시가 될 건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SNS 쪽에서 독점을 가져갔잖아요. 이런 형태들도 제한을 하자라는 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거래위원장에는 지금 리나 칸이 임명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아마존 킬러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지금 왠지 좀 찝찝하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빅테크가 규제되고 있다라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게 있어요. 인앱 결제 강제 금지하는 법안 하나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전기통신사업법이라 있었죠. 거기에 지금 거기에다가 예, 큰 빅테크들이 작은 기업들에다가 데이터를 원하면은 제공을 해줘야 된다. 데이터 격차를 줄여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EU 같은 경우도 있어요. 디지털 시장법.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서 독점을 하면은 그냥 강제로 분할시켜 버리겠다라는 법안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미 잘 알다시피 빅테크 규제 맞아가지고 지금 반독점 걸려있죠. 국가 위반 보안 위반 걸려있죠.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도 음원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걸려있고,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지금 걸려있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빅테크를 공격을 하는데, 왜 공격을 하느냐? 옛날에 국왕들이 그 시민 세력이 커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시민 세력들이 어쨌든 뭐 중상주의 때문에 뭐 국왕한테 많은 돈을 갖다 바치지만 본인들도 부를 키워나가면서 그 사회에서 권력이 커지고 있었죠. 옛날 과거의 영주들보다 더 힘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뭘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적절하게 좀 통제를 해야 된다고 했었던 거죠. 국왕의 힘이 커졌었지만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나중에 이제 국왕이 결국은 시민들 세력의 혁명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게 프랑스 혁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빅테크들을 규제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선을 끊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러니까 국가가 한마디로 플랫폼을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4,600만 명이고요. 네이버 검색을 쓰는 사람이, 네이버 어플 방문하는 사람이 3천만 명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이용하는 사람, 뭐 택시나 뭐 대리 이용하는 사람은 1,000만 명에다가 카카오페이 2천만 명, 카카오뱅크 1,400만 명, 카카오 게임 1,600만 명,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페이 1,400만 명, 네이버 지도만 해도 1,400만 명, 네이버 웹툰 앱소설 1,20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 시장을 독점해 나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걱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빅테크들은 어떤 식으로 독점을 하느냐라면, 먼저 이제 로그인 독점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같은 경우라던가 구글, 페이스북 보면 상시 로그인 돼 있습니다. 그 로그인을 풀지 않아요. 왜? 뭐 어차피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상시 로그인이 편하고, 상시 로그인이 됐으니까 더 편해지니까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이트라든가 어플 같은 경우는 이 로그인이 귀찮아져요. 내가 몰라요. 비밀번호 아이디를 몰라가지고 저도 맨날 다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상시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하려 했더니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이트 들어가는 게 귀찮아지니까 점점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은 플랫폼을 통해서 그 사이트들을 로그인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처음 보는 사이트 로그인할 때 이렇게 고르잖아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로 로그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플랫폼을 거쳐서 로그인을 했으니까 플랫폼도 어떤 대가를 받을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을 가져갈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수료를 가져가죠. 그러면서 빅테크는 점점 데이터도 쌓이고 돈도 쌓이는 형태로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 독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로그인한 고객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그리고 사는지 전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해 갑니다. 그런다 뭐 어떤 것들이냐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앞에다가 검색은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검색어로 한 번도 쳤던 적이 없었던 특정 분야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광고를 보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보면은 그 이야기했던 특정 분야 광고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내 정보를
알게 모르게 다 취합하고 있다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취합한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최적의 광고 타깃을 만들어요. 그러고 그 정보를 타 기업에다 판매를 합니다. 어떻게? 뭐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제 CF 광고 보면은 남녀노소 뭐 직장에 가리지 않고 그냥 일괄적인 광고가 나가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광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대 서울 사는 비즈니스에 관심 많은 남성으로 광고 타겟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광고비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광고가 따다닥 나가니까 그 광고 대비 매출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성장했던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주, 광고주들은 당연히 이런 SNS 쪽으로 광고 쏠릴 수밖에 없다. 정보 격차가 벌어지면서 다른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의 다음 목표는 금융 독점이에요. 로그인 쉽죠? 절차가 편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를 만듭니다. 어차피 사람들 가입자 구하기 굉장히 쉽죠. 뭐 공짜로 뭐 좀 준다라 그러면은 바로 다 숫자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1,000만 명 확보를 순식간에 해버려요. 이미 내 플랫폼에서 따로 회원가입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이거 동의서만 몇 개 제출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공짜로 줄게요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사람 모으고 나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야, 1,000만 명 모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얘네들은 순식간에 해버리네. 플랫폼에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금융업을 서서히 가져가죠. 뭐부터? B2C. 개인들이 선호하는 어떤 소매 금융 위주로 넘어가겠죠. 뭐 저축, 투자, 보험, 뭐 이제 대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용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은행 어플이 굉장히 귀찮아지겠죠. 왜? 로그인을 따로 해야 되니까. 로그인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저희 그냥 오면은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안에서 서로 뭐 송금하게 쏘아지니까 엄청 편하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임 통장 만들기도 있고 굉장히 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금융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빅테크 쪽으로. 쉬운 저축, 쉬운 투자, 쉬운 대출. 그러면 국민들에게 금융 지배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금융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는 알짜 산업 중에서도 알짜 산업이다. 예전에 그 유럽에서 있을 때 유럽의 금융을 장악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었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부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또 부가 성장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글로벌 은행들도 보면 미국에 거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금융 지배력은 굉장한 지배력이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권력 독점이 되겠죠. 전 산업 분야 뭐 금융에서 빅테크가 독점을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정말 뭐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 뭐 카카오 정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카카오 충전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카카오 마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산업 분야 금융에서 빅테크 독점 시작하면 솔직히 맘먹으면 못할 것도 없어요.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뭐 나중에 반도체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직접 하려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애플카, 자동차 시장도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태계가 벌어져요. 요새 많이 하는 뭐 애플 생태계, 구글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생태계라는 거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으로 벌어서 가져온 돈의 대부분을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뭐 소비 스타일을 다 맞춰서 결국 구글 안에다 소비를 다 시키겠다. 애플 안에다가 당신이 벌어온 돈을 다 소비시키겠다. 이제 그러고 뭐합니까? 자, 당신은 생태계 안에서 돈을 다 소비했으니까 돈 또 벌어오세요. 또 벌어오세요. 그냥 결국 뭐예요? 결국은 목줄 쳐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말인 생태계는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예쁜 단어인 거고 실제로는 거기에 수많은 플랫폼의 구독자들이 여기에 나한테 돈을 바치게 하겠다. 자본의 순환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나머지 중소형 빅테크들, 중소형 플랫폼들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빅테크 제국에 예속되면은 보호를 받는 거고 빅테크 제국이 예속되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는 거고 그러면 이 제국은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삼국지 보면은 그런 시나리오 있었어요. 처음에는 중소형의 군웅 할거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 등장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힘센 애들 조금이 이제 힘 약한 애들을 하나씩 치거나 항복을 받아내면서 몸집을 키워요. 몸집을 키우니까 몸집이 작은 애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항복을 하면서 결국 예속되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세 가지가 남는 거죠.
조조, 유비, 송건 세 개의 국가로 남는 게 삼국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빅테크도 그런 형태로 소서히 이제 제국들만 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빅테크들은 어떤 횡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첫째가 지금 인앱 결제예요. 뭐냐면 우리 플랫폼에 등록된 어플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결제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 스토어에 등록했는데 구글 스토어 안에서 뭐 게임을 결제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수료 30%를 플랫폼이 가져갑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 백화점에 내가 언제 업체 보고 뭐 들어오라 사정했느냐 알아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계약에 따라서 30% 받겠다라 했는데 오케이 했고 그래가지고 매출의 일정 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다. 싫으면 딴 데 가면 된다라는 게 지금 인앱 결제인데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애플이라는 백화점에 갈 거냐, 구글이라는 백화점에 갈 거냐,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그 시장에 둘 다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 짜고 친 것도 아닌데 둘 다 30%씩 받아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게 불만이 나오는 거고, 에픽 게임즈가 한번 이제 이걸 시비를 걸었는데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인앱 결제를 하게 한다. 다만 그 인앱 결제에 대한 자유를 주라고 한 게 이번에 애플에 나왔던 이번에 판결이었던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망 사용료예요. 이건 우리나라 쪽인데 캐시 서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망을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내가 이제 가져오는 형태, 뭐 구글의 영상을 미국에서부터 전송받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사용이 길어지고 로딩도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봤을 때 자주 쓰는 망 같은 게 이런 서버 콘텐츠들은 가장 가까이 배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 배치하던가 일본에 배치하던가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계약을 그때 이제 컨텐츠 업체들이랑 이 통신사들이 좀 계약을 잘못 맺었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자들, 뭐 유튜브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비용을 굉장히 적게 부담합니다. 망 사용료를 굉장히 조금 내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4K로 제공을 해도 4K, 4K로 제공을 해도 별 비용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TV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4K로 하지 않았는데도 네이버 TV 뭐 유튜브 비하면은 뭐 트래픽 적잖아요. 그런데 다달이 내는 1년에 내는 돈이 800억인가 850억인가 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네이버 TV가 유튜브 수준으로 뭐 4K도 가동하고 사용자도 많아지고 하면은 수천억을 통신사한테 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불만이 나온 거죠. 그럼 이제 국내 기업은 돈 많이 걷고 해외 기업은 돈 조금 걷는다. 그럼 당연히 망사용료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게 제기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아마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 그 망사용료를 해외 사업자들한테 많이 받아낼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공평을 위해서. 지금 분위기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수혜주가 될 수 있느냐? 통신사들이 될 수 있죠. 통신 3사. 뭐 누가 될지 뭐 더 많이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 통신 3사가 그렇게 되면 망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수익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디지털세라는 거예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유튜브 광고 돌리고 다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유튜브 결제 광고주들이 내는 돈을 보면은 한국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돈을 다른 나라에다 낸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났는데 그 수익을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국 유튜브에서 거둔 수익을 한국에다 돈을 세금을 안 내고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 기준이 뭐냐면 사업장이 한국에 있냐 없냐, 지점이 한국에 설치되어 있고 그 지점을 통해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서버 소재지가 한국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럼 어느 나라에 넣었을 때 가장 구글이 가장 영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조세 회피처에다 넣으면 되죠. 뭐 조세 회피 뭐 완전 0%까지 아니더라도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조금 내는 대로 설치해가지고 세금을 아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열받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야 디지털세 똑바로 내. 이게 뭐냐면 디지털 매출이 났는데 너가 한국에 통해서 한국에서 났다라고 하면은 한국에다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식으로 디지털에 대해서는 세금 조세 회피를 못하게 막아놓는 법을 만드는 게 지금 유럽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세입니다. 뭐 일명 구글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빅테크는 어떻게 저지가 될 것인가?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1890년에 나왔어요. 셔먼법이라고 하는데 카르텔 뭐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절해서 횡포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철퇴를 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해서 가격을 올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콜라라는 게 오로지 코카콜라밖에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제 커졌는데, 콜라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병에 5천 원씩 내라,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해버리겠죠. 먹기 싫으면 말고 막 이래버리면은 철퇴를 가한다는 거죠. 그럼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펩시가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펩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서로 독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펩시를 불러서 야, 우리 둘이서 합의만 보면 5천 원에 할 수 있잖아, 가자 라고 하면 이제 경쟁을 저하시키는 거죠. 이러면 반독점법 규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독점을 하면 그래 돈을 버니까. 그 꼬심이 있어서 퉁퉁퉁 맞은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된 기업들이 있어요. 록펠러가 유명하죠. 스탠더드 오일이 시장의 88%를 장악했으니까 34개로 기업을 쪼개버립니다. 오일 회사를. 1911년에. 그 1911년에 또 해요. 뭐 하냐면은 아메리칸 토바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담배 회사인데 시장의 90% 점유율을 가져가니까 16개로 인수분해 시켜버려요. 장난 아니죠. 인수분해 규모가. 1911년 진짜 무서운 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T가 이제 그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벨텔레콤이라는 회사였었어요. 이제 100년 동안 미국에서 독점을 해요. 안 쪼개지고 로비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결국 1984년에 8개 회사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신사가 좀 쪼개져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의 사례 중에 하나죠. 얘도 쪼개려고 했어요. 1998년에 보니까 윈도우즈 95, 90, 98 보니까 너무 잘 나가요. 그냥 뭐 거의 완전 독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퇴를 가합니다. 니네들 철퇴를 가한다고 했는데,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윈도우즈 기반에 넷스케이프가 있고 익스플로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윈도우즈 위에다가 익스플로러를 초기에다 박아놓고 최초 설치가 돼 있고 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됐었는데, 철퇴를 가하고 하다 보니까 뭐 결국은 화해로 끝났어요. 화해로 끝났고,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애플을 살렸습니다. 애플이 망해가는 애플이 살아남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내가 경쟁이 아니라는 핑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살짝 살아났었고, 결국 그다음 애플은 그 뭐 덕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1위가 돼버렸죠. 인텔 같은 경우도 AMD가 망한다라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AMD가 살아남는 게 인텔 입장에서도 반독점법에 안 걸리는 생존법이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경쟁사가 하나씩은 남겨두는 게 유리한 구조를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도 계속 경쟁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독점법 면제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독점적인 지위 행사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한 적이 없는 상태인데 그냥 독점.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항공법 기반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이 아마존닷컴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뭐 애플은 이번에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 뭐 인앱 결제는 위법이다. 앱에다 외부 결제 링크 허용해라 나왔고, 에픽게임즈가 안 내고 자꾸 우회했더니 너네 그거는 다 배상해야 된다라 나왔고, 어쨌든 결론을 내려자 한 문장은 뭐냐면 애플은 독점 기업이 아닙니다라고 어느 정도 좀 그 방어막을 쳐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타겟으로 가장 우려가 됐던 구글이 그 위기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구글 주가 많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왜?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 90% 넘게 장악했죠. 스마트폰 운영체제 74% 차지했죠. 동영상 유튜브 70% 차지했죠. 지도 구글맵 많이 쓰거든요. 70% 차지했죠. 브라우저 크롬 쓰잖아요. 그것도 66% 차지했죠. 그리고 이제 이제 구글 스토어 이것도 60% 이상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그 독점 공룡입니다. 이거 다 쪼개질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빅테크는 모르는 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 게임 시작. 어디에 확실히 끝나고 확실히 판결받기 전까지는 계속 이 리스크가 있는데, 특히 그 정치 리스크가 큽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위기만 피하면 된다. 우리 성장 속도나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눈치만 좀 잘 피하고 나면 수익은 다음에 내도 된다.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지금 30%에서 15% 인하한다는 말이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여성이랑 소수계층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한 이 외상 대금들을 우리가 1억 달러를 주고 다 인수를 하겠다. 갖고 와라. 이제 이런 형태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도 상생하는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이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게 이번에는 진짜 철퇴 날라올 것 같거든요. 바이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좀 몸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규제는 어떻게, 주가는 어떻게 될까? 반독점 규제가 한동안은 할 것 같다라 보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전 세계가 돈이 필요합니다. 세수를 늘려야 돼요. 증세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재정 적자를 심각하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충당을 세금으로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돈 잘 버는 애한테 세금 뽑는 게 가장 공평하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독점으로 수익을 챙기는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타겟이 됩니다. 원래 바이든 공약도 예전에 빅테크 반독점 규제를 한다라고 했었던 거였고, 거기에 지금 한국이랑 중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지금 부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녀 사냥의 대상이 필요했는데 플랫폼 애들 잘 걸렸다 이거죠. 마침 돈도 요새 잘 벌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철퇴가 날라오는 시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잘 봐야 돼요. 조금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도 안 되고, 혹시 지금 뭐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나, 판결이 어떻게 되고 있나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형성됐느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98년 5월에 법무부에서 제소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월에 지방법원 패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분할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죠. 안 그래도 닷컴버블 붕괴 사건이랑 맞물리면서 또 크게 하락을 합니다. 이게 2001년 6월에는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환송시켜버려요. 이렇게 해라가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11월에 화해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해에 대한 이제 그런 조정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2011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정체된 거예요. 빅테크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함부로 못 움직이니까 뭐 조금만 했다라고 하면은 반독점으로 완전 철퇴맞게 생겼으니까 몸살이고 있는 사이에 애플, 구글, 아마존 이제 이런 괴물들, 빅테크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눠먹게 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쨌든 그 2011년에 괜찮다라는 판결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급속 성장을,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버핏이 투자했던 시기도 뭐냐면, 실제로 그때 뭐 2000년도에 나는 IT 투자 안 한다, 못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런 판결들이 있는 상태에서 버핏이 발언을 잘못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아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게 끝나고 나서 2016년에 대량으로 애플을 매입했다라는 걸 봤을 때 버핏도 그런 눈치를 봤던 게 아니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글은 어떻게 될까? 작년 10월에 제소당했죠. 검색 엔진, 뭐 유튜브 시장, 뭐 광고 시장 이제 독점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스마트폰 업체에다 이제 크롬이나 이제 구글 어플은 기본으로 탑재를 시키고, 타사 거는 탑재 못 시키게 초기에 타사 거는 내가 검색해서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구글은 자동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크롬이 시장이 빠르게 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사례를 봤을 때 구글 반독점을 징계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규제는 들어올 거다. 니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 이 정도의 규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최악을 생각하면 뭐 확률은 굉장히 낮긴 하지만 쪼개기 판결이 나오면 구글의 이제 안드로이드와 유튜브 분할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애플도 스마트폰이랑 OS 분리해라,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인스타, 왓츠앱 3개 분리해라, 아마존도 클라우드랑 쇼핑 분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쪼개기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 네이버, 카카오 지금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오늘 카카오 주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독점법이라는 건 없고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강제로 기업 분할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그때에 맞게 좀 규제가 자꾸 나오고 있죠. 뭔가 좀 여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규제안들이 막 올라오고 발의가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공격이 시작되고 이런, 조금 그때그때 달라요 법안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나와가지고 빅테크들 작은 기업한테 요청하면은 데이터 정보 제공해줘라 이런 형태로 될 건데, 아마 어느 정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수준,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는 막지 못하게, 그걸 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점점 불리해질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이미 벌써 사람들을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요만 가지고도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대부분 뭐 네이버 뭐 로그인 하는 사람이 3천만 명이고 카카오톡 쓰는 사람이 4,600만 명인 상황에서 데이터 좀 나눠주라고 해봤자 그 기업에 그렇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 그거에 맞춤으로 또 대응을 할 겁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너무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규제를 해도 그 성장세를 막는 거는 좀 어려워요. 성장 속도는 깎아먹을 수 있겠지만 성장의 방향은 밀어내기 어렵다. 이제 그래서 뭐 플랫폼이 뭐 지금 규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를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버핏도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했듯이 우리도 뭐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플랫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꽤 관심을 갖고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오면 투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